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도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역대급인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 밤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회담 직전에 갑자기 긴급 속보가 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SNS에 그렇죠.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났다. 트럼프가 나는 그들과 사업할 수 없다라고 떴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긴장하셨을 텐데 또 그 와중에 또 이를 즐겼다는 그 구구 아스팔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그 능수능란한 그 기술을 그리고 사전에 뭐 트럼프의 책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거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틀어놓고 헛소리하는 사람들까지 멘붕이 되던데. 거기는 멘붕이 얼마나 하죠? 그걸 유튜브를 집에서 보지 뭐하러 미국까지 가가지고. 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잘 하실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반응이나 이런 게 이제 다른 때 하는 태도하고 너무 다르니까 도대체 저 비결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볼펜을 그렇게 욕심내가지고 할 줄은 몰랐다. 근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SNS를 보고 좀 놀래고 긴장했는데 나는 그래도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책을 읽어봤기 때문이다. 예. 그게 이제 짧게 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짧았을 텐데도 일본, 미국을 연쇄적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내오는 게 지금 성조기 들고 날뛰던 그 아스팔트 극우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도 안 되고 이제 트럼프가 좌파고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더만. 트럼프가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 가자고 해버렸으니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극우에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항공모함을 끌고 윤석열을 구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포해서 미국에다 가둬놓고 아니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요즘 시대에 참. 아니 그러니까 친천지도 번성하고 통일교도 돈이 많고 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매불쇼도 잠깐 봤는데 신혜식 유튜버 내용을 틀으니까 신혜식 씨, 그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씨가 제발 현실을 좀 깨닫자. 무슨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윤석열을 구출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혜식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면 그 사람도 극우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 당의 현실이고 장동혁 같은 사람이 당대표 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함께 골프를 치자 그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아주 그냥 위트 있는 발언도 하셨고 그리고 또 10월 30일을 그 경주 아펙에 트럼프를 초대하고 또 조금 전에는 시진핑 중국 수석도 경주에 올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참석한다고요? 아니,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그러니까 초대하고 참석할지는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아마 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좀 흥미를 보이는 얘기를 했죠. 나하고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거냐 이런 건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정부가 그만큼 충분히 열심히 준비하고 마지막까지도 막 3실장이 다 날아가가지고 각자 자기 카운터파트하고 다 협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했었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찌 보면 이 주권자로서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게 이제 기내에서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는 상황 자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다. 다음에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으려고 내가 애를 써보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윤석열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심 잘 먹었냐, 맥주 한잔 했냐, 그 대통령 뭐 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봤다. 축구 봤다 그랬죠. 그런 수준의 놀러가는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가서 트럼프 앞에 앉아있으면 어쩔까 생각하면 진짜 등에 땀이 나는데 진짜 국운이 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자, 이를 두고 여러 사람이 그 노력을 했겠지만 또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사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라는 그 백악관 비서실장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뭐 2주 전부터 만남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그 숙청 발언이 나온 그 이야기를 듣고 비서실장을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추후에도 한미 간 비서실장 그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인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끼리는 정상 간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서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보신 적이 있어도 저렇게 한 라인이라는 말은 그간에 남북 간에 직통 전화가 만들어졌다. 뭐 그래서 이제 군인들 간에 연락한다. 이런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 좀 놀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예. 자, 어쨌든 그 남은 과제도 좀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그다음에 농산물 추가 개방 같은 경우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실무진의 과제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언론도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는 기존의 얘기대로 간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디테일에 대한 협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특별히 우리한테 큰 피해가 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그리고 방위비분담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실수를 했잖아요. 뭐 예. 땅에 미군 기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공여 상태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거 왜 하지 했더니 일본하고 헷갈렸더만요. 그런데 예. 본인들은 또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블러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주한미군의 현실 또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정학적인 위치나 여러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절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서 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기업 투자가 한 1,500억 달러가 추가가 되면 당초 3,500억 달러니까 합계 5천억 달러다. 그렇게 되면 한국 돈으로 뭐 700조를 갖다 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말 악담만 퍼붓고 있다. 네.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이 건강하다는 말 너무나 맞는 말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저거 완전히 비정상적인 집단이라서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는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무슨 대통령이 홀대 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블레하우스에서 안 재워주느냐. 그냥 뭐 항공모함 타고 윤석열 구출하러 온다 수준의 얘기를 지금 공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막 남발하고 내뱉고 있어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뽑히잖아요. 참 말하지만 훌륭한 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블레하우스 이야기를 해보면 영빈관이라는 그곳이 현재 지금 공사 중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쪽에서는 왜 하필 이때 그 공사 중이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필이 아니라 매년 8월에는 지금 문을 닫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보수한다고. 사전에 저희 그 한국 정부에 양해를 또 구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거를 또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도 또 온갖 한국의 매체들이 또 미국 국무부에다가 확인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수구는 이 자주독립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 옛날 친일파의 후예라는 걸 그냥 막 입증하는 사례예요. 그냥 미국에 사대하고 미국에 빌붙지 않으면 자기들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의 상층부에 상당 부분 기생하고 있다라는 게 참 슬프죠.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7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22년 지방선거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의혹인데 자, 이 7월 28일 이번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8월 27일 날 경찰이 이준석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지망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라는 의혹인데 정작 이 지망생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 군수 출마를 준비했는데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받았고
경찰에서 추가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건데 앞으로 좀 험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진즉 수사를 받았어야 될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굉장히 정치를 잘못 배웠죠. 나이에 비해서 어떤 협잡이나 술수에만 능한 그리고 안면 바꾸기, 말 바꾸기를 그냥 능사로 생각하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그 버릇을 배웠는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갱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본질이 얼마나 달라질까 싶습니다. 뭐 명태균 씨 한 사람만으로도 지금 이준석은 절대로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준석이 남긴 어떤 안 좋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꼬리가 밟힐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까지 온 거죠. 그 당시에 7월 28일 날 그 개혁신당 대표가 된 지 바로 다음 날 그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하람 그 개혁신당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에 됐습니다.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는 원래 그 친한동훈계로 출발을 했다가 탄핵 반대파로 노선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버 전환길 씨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초 예상과 달리 김문수 후보를 꺾었습니다. 0.54%포인트 0.54%포인트가 표로는 2,367표 얼마 진짜 근소한 표예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를 승리 요인으로 꼽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윤 어게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도로 내란당이 된 거고 그 당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전환길이 나를 품는 자가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현실화돼 버렸죠. 그랬죠. 전환길이 승리자가 되고 한동훈을 품었던 김문수는 지금 패배자가 되고 그것도 예상외로 패배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 윤석열 홍준표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 지지율은 홍준표가 높았는데 당원에서 엎어져가지고 윤석열이 후보가 됐잖아요. 그때도 근소한 차이였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저당의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인지 당원들의 인식이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천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된 것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된 것이냐 김상욱 의원이 얘기하던 언더 찐윤들이 또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이냐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그 반대파에 대한 보복을 지금 다짐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호의적인 조치 이런 것들도 공언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 당이 이제 경랑 속에 휘말려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식을 가진 자들이 저 당에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분당하는 게 맞아요. 당이 깨지고 쪼개져야 되는데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도 못한단 말이죠.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이 그냥 나가가지고 한 대짬 자다 보니까 너무 춥고 배고프고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권이 있어야지만 정치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지들끼리 분란 나고 막 그 당이 또 쪼개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여전히 TK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필해가지고 들러붙으면 그래도 저기 의석은 내 거는 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후에서 아직도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지 자기 당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애초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되게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심리적 불편함은 참 너무 좀 짜증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 따로 민심 따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20% 그리고 당원 투표가 80%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6대4 정도로 크게 앞섰어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7대 52 아주 근소한 차로 졌는데 이 당원 투표 비율이 80%다 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 포인트 차로 졌는데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말 그대로 그 당원 따로 민심 따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선 때부터 우리 김문수 후보를 제가 열심히 지지했잖아요. 그렇죠. 로고송과 율도까지 만들어주고 이번에도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국힘 결과를 예측하면서. 근데 김문수 씨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냥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홍준표 가만히 안 있겠지. 그다음에 대구시장을 놓고 이제 다음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 전환길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애초에 그걸 노리고 최고위원까지 이번에 된 김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김문수는 그러면 그냥 백수로 있을 것이냐. 제가 애초에 김문수하고 김재원이 지금 한 편인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대구시장 놓고 또 둘이 싸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결국 그걸 놓고서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전 투구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다 솎아내겠다, 쳐내겠다 이런 소리를 지금 장동혁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사실은 배우의 그 TK를 중심으로 한 언더 찐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장동혁이니까 예. 거기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출마해가지고 그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저당의 미래는 자기들만 모르지 저거는 그냥 망할 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은 누구보다 장동혁을 반대했는데 끝난 거죠 뭐. 장동혁이 지금 그 보복을 공언한 게 지금 한동훈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예. 장동혁 입장에서 한동훈을 없앨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죠. 일단 그 당 게시판에 한동훈이네 식구들 이름으로 쭉 올라간 거. 예. 한동훈이가 일체 해명도 못하고 그냥 뭉개고 덮으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 까발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이도저도 아닌 자가 될 것이고 한동훈은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뭐 무슨 그 자기네들 무슨 원외위원장들 단톡방에다가 뭐 올렸다면서요. 담담히 잘 견디자. 뭘 갖고 어떻게 견디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견딜 일이 아니고 스스로 지가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럴 때는 되게 당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예. 스스로 대권에 도전할 자신이 있다거나 그만큼의 지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선명성을 확보하고 자칭 보수들의 헤게모니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어떤 배짱도 없고 그만큼 그 한동훈을 믿고 지원해줄 만한 어떤 세력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상 그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사업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폐기를 한 혐의. 그리고 처음에는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말을 했다가 CCTV 영상이 드러나자 결국 말을 바꿔서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기는 뭐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 출세지향적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총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 내 삶의 모델이다. DJ 정부 때부터 정무직이 됐으니까요. 예. 정무직이라는 게 이제 차관급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차관급. 예. 예. 그때부터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신 게 1998년이에요. 98년. 예. 거의 30년간을 지금 이 장관, 차관, 무슨 총리, 대사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먹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롤모델 같이 네. 보였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에 좀 우리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덕수 같은 인종은 또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국격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욕심을 부렸던 이유가 이런 혐의가 다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한테 부메랑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새벽 3시인가요? 막 그때 막 그렇죠. 후보로 등록하고 만 시효를 원짜리 들고 펼쳤는데 막 입당하고 예. 막 그랬었죠. 근데 하여튼 그 평생을 그 부인이 그 전해주는 점괘에 의지해서 점괘, 여기까지 예. 왔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막판 점괘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건진도 마찬가지고 예. 건진도 예지력이 있다는데 자기 운명을 지금 예측을 못하고 관봉까지 뺏겼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자들이 어떻게 하여튼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위 옛날에는 민족정기, 민족혼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예. 이번에 우리 민족정기나 민족혼이 좀 깨끗하게 좀 세탁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덕수 총리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호남표를 이렇게 결집시켜서라도 대통령에 도전하고 싶었을 텐데. 공무원으로서 재임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열심히 일했던 게 그 잼버리 대회 때 가가지고 변기 닦은 거였는데 어쨌든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를 잘 주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걸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이 땅의 공직자분들이 이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이라는 두 번의 이 탄핵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내가 공직자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론되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비난하고 계시고 뭐 한덕수가 받은 종이가 뒷주머니에 우연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최상목이가 쪽지를 펴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시던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나 같으면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결연하게 계엄에 반대하면서 저항했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반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록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기회적으로 저쪽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루속히 좀 공직에서 물러나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들의 말로는 한덕수처럼 된다. 그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가담, 그리고 심우정 전 총장은 내란 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그 개엄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라고 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그리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를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사전에 고려한 거다라고 보면서 결국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내란 혐의 공범으로 이렇게 몰았고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주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함에도 했는데 곧바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내란 방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전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말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능력이나 품성의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그 존중받았던 게 법률가 법조인들이죠. 그 중에도 이제 정치 검사들인데 그 이자들의 저열한 속성, 그 아주 낮은 어떤 도덕관념 이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처음에 압수수색 당했던 거는 법무부 차관 시절에 런종섭이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죠? 네. 이번에는 이제 내란 가담 혐의로 또 받았고, 앞으로 또 인천지검장 시절에 그 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또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떵떵거리는 자리를 거쳐오면서 나름 그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려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응징당하게 되고 그 패가망신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꼭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성재 씨 같은 경우에도 현직 검사로 있을 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였던 그 언행이나 표정이나 그 아주 그 불편하고 그 건방진 태도 보인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박성재가.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검사 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사람으로 그러면 인식이 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박성재가 검사 때는 나름 평가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젠틀하고 무게감 있게 아주 묵직하게 일을 잘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근데 그게 그 감투를 씌워놓고 내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온갖 불법에 그냥 다 연루돼서 가담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자들을 엘리트라고 불러주는 게 맞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괜히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았던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객관적으로 그게 올바른 태도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깨어있는 시민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이 내란 상황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점들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지 않는다. 네, 그런 점을 그냥 순간순간 화가 나고 흥분되시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꼭 좀 한번 기억하고 함께 성찰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역사적 공로를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네.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 때 뭐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한 적도 있어요.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이문정 지검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이죠. 그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 의혹 수사를 지금 맡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독배든 성배든 감당할 것이다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잘 하겠죠, 이문정 지검장이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공직자 이문정이 그 조직 내에서 뭔가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분투해온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의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 이거를 대검찰청이 했는 건가요, 의원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 무슨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뭐 동부지검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이 자체 범죄를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걱정을 자아내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 지휘권을 그 동부지검장인 이문정 검사한테 지금 이양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청사 안에 있는 그 팀을 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가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아마도 그간에 쭉 시간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검찰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뭉개려고 했던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검찰이 자기를 수사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밝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여기에 가려져 있는 그 엄청난 흑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그게 부응하는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검찰은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합동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마약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검찰청 마약 조직 범죄부가 수사를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 대검은 그 합수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지휘하도록 소속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책임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페이스북 댓글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이문정 지검장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또 너무나 백혜련 경장이 이제 뚜렷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니까 이런 점들이 뭐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공조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했다 뭐 그거를 잘 아실 텐데 이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해서 큰 거 한 장을 받았냐 그랬더니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간에는 뭐 큰 거 한 장이 뭐 1억이냐 10억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나돌던데 정작 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씨가 뭐 순순히 인정할 사람은 아니고 여전히 그 뻔뻔한 태도를 보일 텐데 특검이 권성동을 소환한 게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권성동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통일교회 그 윤영호 본부장이 뭔가 상당히 그 한학자 씨가 전달한 쇼핑백이 누가 마련하고 누가 포장하고 누구누구를 거쳐서 권성동한테 건네졌는지 이걸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쭉 얘기하고 액수가 얼마인지 그게 어디다 쓰라고 준 건지 왜 준 건지 이런 것들을 말 안 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그 이해가 가지 않아서 특검은 상당 부분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고 권성동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를 그대로 조서에 남겨서 김건희가 목걸이 가지고 거짓말하다가 완전 멘붕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그 대선 전후로 그 통일교 간부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당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정치자금 1억 원이 그 권성동 의원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2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 2명을 인권위원회 추천을 했는데 이 2명의 선출안이 본회의장에서 과반이 안 되면서 이렇게 부결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오갔는데 그 7월에는 국민의힘이 그 내세운 2명의 변호사가 아예 그때는 상정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국힘이 2명을 내세웠는데 2명 모두 이제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 그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에 나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에 출석하지 않은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쇼잉이고요. 저 사람들이 예결위에 또 슬며시 기어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거 돈이 거기 다루는 데인데 돈을 보고 그 사람들이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럼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아니면 뭐 5.18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런 데의 위원들을 추천하라고 하면은 가장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 독재를 옹호하고 뭐 5.18 북한군 개입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했던 사람들 거기다 위원으로 꼭 추천을 하는 집단이에요 이게. 그 지난번 인권위원 때도 사실은 너무나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을 하는 바람에 본인들도 민망했는지 아예 그냥 상정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철회한 셈이었거든요. 7월에. 근데 새롭게 지금 2명을 추천해가지고 표결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건 또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들을 지금 밀어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내란과 연루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 인권위가 내란과 관련해서 안청호나 김용원이나 이런 자들이 얼마나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대고 윤석열이의 인권만 인권이고 최상병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전히 이어서 하고 인권위를 또 망가뜨리면서 분탕질을 하겠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인 거라서 정말 이 집단은 대한민국 정계에서 퇴출돼야 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헌법과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일관성의 면에서는 또 평가해 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 길을 가요. 똑바로. 망하는 한 길로 아주 달려가고 있습니다.